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 자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성적표를 받았죠. 박 의원 어제 기자회견 열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공천보다 윤 정권의 승리를 안기는 공천이 될까 더 걱정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공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영국을 찾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대표팀은 새 감독 물색에 나서고 있는데 클린스만 전 감독의 각종 언론 인터뷰가 논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8,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의 수술 취소율이 30에서 50%에 이르는 등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검 차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비명계 상당수가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반발이 커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 작업을 절반 이상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 등 결정을 미룬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재배치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편의점 이마트 24본부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본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영업시간을 둘러싸고 가맹점과 본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제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새로 구성된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혜성 신임 전력 강화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대표팀 운영 방안과 차기 감독 선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에 내렸던 비가 퇴근 시간엔 진눈깨비로 바뀔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제부터 폭설이 쏟아진 강원도에 이어 오늘 오전부터는 경기 북부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반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로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정부는 전공의 6천여 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모병원,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종합병원 가운데 한 곳인데요. 전공의들이 떠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 때문인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전국에 8개 산하병원을 두고 전체 전공의만 95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국 단위로 보면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0시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에 이르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으로 전체의 63.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국 전공의들은 어제 긴급 총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표심을 고려한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2, 3주 정도 버틸 여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복귀하면 모든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두고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장기간 업무 복귀 명령에 불복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대검차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 처리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는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틀 만에 피해 사례 92건이 접수됐다며 대부분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또 진료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의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술과 진료가 평소보다 축소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충남대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충남대병원은 평소와 큰 차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계속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특별한 일 없이 외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충남대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이 217명 중 37%인 8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교수진이 전공의 업무까지 나눠 맡으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과 똑같은 업무량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 진료의 경우 20%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경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교수진과 간호사들의 피로 누적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비슷한 걱정으로 가득한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두암 3기 말이라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이렇게 못 받으실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되죠. 대전 충남 지역 다른 수련병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대전 성모병원, 천안당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지역 주요 수련병원 대부분에서 사직서 제출 비율이 70%를 넘기면서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건양대병원에서 전공의 3명이 사직서를 철회하고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7곳에 진료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향후 관내 의원들에서 집단 휴진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도 각 시군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소방당국과 실시간 공유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군 병원의 응급실 민간 개방 이후에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오늘 아침 8시 기준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고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2명, 대전병원과 포천병원에서 각각 1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비해서 어제부터 전국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협회 비대위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협을 포기한 의사들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협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망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금일 의협에 의료법 제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 및 빌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 안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적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 국가였는지 진정 몰랐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협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 방침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4년 2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적인 원칙만 밝혀드린 거고요. 세부 사항들은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국민의 생명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부당한 정부 정책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탄압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다라는 입장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료가 지연되고 수술 취소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어제 오후 6시까지 피해 사례가 모두 92건이 들어왔는데요.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나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 때 2살이었던 박모군의 사례를 보죠. 당시 구토 증세가 심해져서 경북 포항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당시 병원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요. 결국 박군은 수술 지연으로 뇌가 손상돼 정신지체 장애를 겪게 됐습니다. 박군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수술을 했다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다면서 파업이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이 박군에게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파업 때문에 환자의 병세나 부상이 악화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진료를 경과 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해서 그 환자가 이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총선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기 수원무 후보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결정하는 등 전략공천 후보 3명을 발표했고요. 이해식, 이소영 의원 등 단수 공천, 또 경선 지역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친문의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정하지 않았는데 대신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표가 있었죠. 민주당의 공천심사 발표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전략공천과 일반 공천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략공천 후보로는 경기 수원무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용인을에는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또 대전 유성을에는 영입인재인 황정아 박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기 광주을의 경우 100% 국민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요청을 받았던 문학진 전 의원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아 컷오프됐습니다. 전략공관위는 또 그제 현역평가 하위 20%에 포함돼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을 전략 지역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전략 공천 여부는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임 전 비서실장에게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6 운동권 대표주자인 이인영 의원에게도 충북 충주로 출마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전략자산인 분들에게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다른 곳에서 헌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 측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다는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0명을 단수 공천했고 서울 용산구와 금천구 등 8개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역 가운데선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과 경기 의왕 과천 이소영 의원, 그리고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과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등 6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내에선 현역평가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찬,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하위 20%에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와 공천 심사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를 두고도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문희상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공정하지 않은 공천이라는 데 뜻을 모아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공천심사 반환점을 둔 국민의힘에선 지역구 재배치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기존 서울 강남을에서 서대문을로 재배치한 국민의힘은 나머지 수도권과 영남권 재배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4개, 64.8%를 단수 공천 또는 경선 지역으로 선정하며 절반 이상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90곳 가운데 58곳은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심은 남겨진 보류 지역들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 재배치 사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하위 10%는 물론 경선 감산을 받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험지 출마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하위 10% 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공천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지역구 재배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공관위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접촉 중인 인사를 모시는 방향으로 판단했고 다음 주 회의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별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만약 개혁의 길과 기류가 닿는다면 언제나 열린 입장이라며 선거 연대 가능성 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에서 이탈한 새로운 미래는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며 현역 영입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 책임위원 회의에서 신뢰받는 동료 의원들을 낙오자로 매도해 비명 횡사, 친명 횡자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며 대안 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운영을 더 잘한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총선 예상 득표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이전보다 약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총선 공천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어느 정당 대표가 더 당을 잘 운영한다고 생각하는지 YTN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는 유권자는 40%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한다는 30%보다 많았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갈등을 표출하기 시작한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대표는 6%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층에서 잘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위원장이 더 잘한다 85%,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이 대표가 잘한다 71%로 지지층 안에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세에선 민주당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 조사 때와 같은 37%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낮아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예상 득표율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31%,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25%, 개혁신당 7%였습니다. 올해 총선 구도를 놓고는 그동안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유권자는 직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오른 26%, 민주당이 더 많이 얻을 거란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로 여야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의견은 29%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현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도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개혁신당으로 해처모였던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과 며칠 전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빅텐트의 지지세가 확장할 거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은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하기 전에 제3지대 통합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 유권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일까 제3지대 통합이 지지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란 응답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의 각 지지 세력이 통합 이후 이탈할 거란 답변은 58%로 나왔습니다. 지지층이 이탈할 거란 의견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유권자 모두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3지대 연합이 지역 정치와 거대 양당 구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거다 18%, 별로일 거다 42%, 10명 가운데 6명은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4월 총선 때 제3지대 통합정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합당 논의가 진행되던 2주 전에 YTN이 어느 정당에 표를 줄지 물었을 때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뭉친 정당은 지역구 선거 11%, 비례대표는 10% 득표할 걸로 예상됐는데 갈등이 표출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선 지역구는 7%포인트 낮아진 4%, 비례는 3%포인트 줄어든 7%로 집계됐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3%로 긍정적이라는 2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이후에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달라며 화답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이 있는 런던으로 찾아가 긴 대화를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자신을 반겨주고 응원해준 손흥민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이런 점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과를 드렸고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팬들에게도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강인의 사과문 이후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손흥민도 화답했습니다. 이강인과 런던에서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리며 이강인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했다며 그때 선배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강인이 보다 좋은 사람, 보다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대표팀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첫 번째 사과문을 올렸던 이강인은 예상을 넘는 비난 여론에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훈훈한 화해를 나눈 만큼 선수들 사이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새 감독이 다음 달 결정할 대표팀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할지, 선발한다면 이강인이 팀에 녹아들며 팬들이 수긍할 만한 경기력과 헌신을 계속 보여줄지, 완전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선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게 아직 많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두 선수가 모두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 또다시 원팀이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기대도 있고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신임 대표팀 감독 인선 절차를 시작하면서 누가 새로운 사령탑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독일 언론과 한 인터뷰도 논란인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이강인 선수 화해했네요. 보기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잘했고요. 예. 잘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문을 올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형이죠. 네, 흥민이 형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잉글랜드 런던을 직접 찾아갔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좀 많이 미안했고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도 바로 그에 화답을 해서 우리 강인이 좀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두 선수 너무 잘했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선수로도 그렇지만 인간으로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글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글 보니까 팀을 위해서 실현 행동도 해야 하는 게 조장의 본분 중 하나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다시 또 힘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뭐 다른 회사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말만 하면 착한 상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능력 있는 좋은 상사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능력 있는. 그래서 이제 주장이고 리더니까 우리가 그리고 대회를 치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좀 쓴소리도 해야 되고 원팀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도 주장이고 대표팀도 주장이니까 그 주장에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부닥치게 되면 언제든지 피하지 않겠다. 난 정면으로 그걸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강인 선수도 보면 이 글을 보면 흥민 형을 비롯해서 팀 전체와 팬 여러분께 이제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지난번 처음 나왔던 그 사과문하고 좀 달라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런던을 찾아가 저를 반겨주신 흥민이 형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진작 이렇게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이따가 올라갔잖아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번에 흥민이 형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아시안컵을 함께 치렀던 모든 동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했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흥민이 형에게도 이번에 잘못했겠지만 함께 했었던 동료들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연락을 하고 또 흥민이 형에도 찾아갔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물론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만 그 이후의 어떤지 모습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두 선수도 그렇고 대표팀 선수들 모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운동하고 하다 보면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거진 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축구협회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얼마 전에 김민재 선수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이 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수석 코치와 선수가 싸웠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미디어들이 이걸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거는 라크룸의 일이다. 이건 축구의 일이다. 대중 사람들의 이슈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덮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대처했었으면 물론 당연히 안에서 싸우는 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축구협회가 바로 인정해버렸잖아요. 마치 이 문제가 두 선수가 싸운 게 국민적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좀 더 잘 풀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협회가 이런 걸 조정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협회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국가대표팀에 뭐 소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긴 했었는데 이제 두 선수도 화해했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일단 신임 대표팀 감독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독이 팀을 선발을 하고 꾸려가는 건데 이런 문제가 사실 가장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팀의 중요한 주장이자 또 에이스인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야 어찌 보면 리더십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진상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관에 따라서 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좀 전적으로는 일단 새롭게 선임될 감독에게 이 문제를 한번 맡겨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싸우고 나서 이걸 잘 풀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 선수들 이제 다음 다 같이 결집을 할 때 좀 더 나아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마 선수들 개개인들이 이번 일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소속팀이 너무나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독일, 뭐 지금 많은 무대에서 뛰고 있잖아요. 프랑스, 좋은 팀에서 뛰다 보니까 가끔씩 이럴 수 있죠. 내가
너무 전부야. 난 내가 최고야. 이럴 수 있지만 특히나 축구는 팀 스포츠죠. 예.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많은 선수들이 경기 외적으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지도 배웠을 네.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죠, 이제.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이야기 중에요. 최근에 북한이 두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저는 두렵다니 이게 무슨 소리죠? 기본적으로 클린스만 감독 정말 못난 지도자다. 네. 이렇게 선수들이 싸우고 이런 것도 수수방관하고 정말 예.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끝나고 나서도 이러잖아요. 자, 정확한 워딩을 볼까요? 네. 파주 NFC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주는 북한 국경과 가깝다. 독재자 김정은이 있는 어둠의 왕국과도 가까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파주 NFC라고 하는 게 국가대표 훈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파주면 아무래도 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무서워 뭐 이랬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들으면은 이거 무슨 말이지 싶기도 하고 이런 말을 뭐하러 하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 이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선임 과정에서 회장과 나눈 대화를 막 까거든요. 예. 그걸 왜 공개합니까? 그거는 왜 저는 공개한 것 같아요? 원래 클린스만 감독이 예. 그렇게 말을 모든 걸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예. 언제나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공감 능력이라든지 세상과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게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자, 지금 공개된 내용 잠깐 볼게요. 카타르 네. 월드컵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농담조로 감독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었는데 정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인연을 맺어왔고 또 정몽규 회장하고는 또 오랜 인연이라고 하는데 나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대한축구협회 한국대표팀 정몽규 회장 다 바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거는 그냥 덮으면 되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기본적인 클린스만 감독의 성격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실 굉장히 이번에 못했잖아요. 네. 이걸 좀 약간 덮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얘기하면서 벤투 전 감독 다시 좀 재조명되더라고요. 벤투 네. 전 감독은 일산에서 거주하면서 벤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집무실이 근데, 있었죠. 예,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코치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말 일 열심히 했어요. 약간 일중독의 느낌이 있었죠. 예. 물론 과정에서는 뭐 힘든 것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집중을 했었고 일을 했었는데 예. 클린스만 감독은 1년 동안 미국 집, 유럽, 한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국 집에 가장 많이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해외파들을 보기 위해서 유럽에 머문 것도 아니고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 위해서 한국에 머문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파주가 무서워서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차라리 다른 이유를 들어야죠.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 내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 지금 뭐 풍자 페이지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풍자 페이지에 나온 거니까요.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래서 클린스만 감독을 처음에 영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예. 독일 대표팀에서, 미국 대표팀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헤르타 베를린에서 거쳐왔던 모든 팀에서 다 문제가 발생됐었고 최근에 여하튼 헤르타 베를린 잠깐 했었던 거 빼면 5, 6년 동안 왜 전 세계에서 이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위약금 얘기 바로 할까요? 네. 위약금을 우리가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죠. 예. 북중미 월드컵 때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중간에 경질을 하게 되면 자녀 연봉입니다. 그게 위약금이라는 게 자녀 연봉을 위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계속 추정치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7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그게 지불이 되면 공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뭐 공개를 하면 모르겠지만 계약 관계이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잘안 계약서를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죠. 이전에 8년 전 미국 감독에서 경질될 때도 80억 원이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챙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약금 재테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맡은 팀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위약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뭐 위약금만 합쳐도 뭐 100억이 헐쩍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이라도 감독을 선임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 자녀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프로팀도 대표팀도 그러기 때문에 감독을 선임을 할 때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풍자 페이지에 나온 그 인터뷰 내용은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풍자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 이후로 이제 새 대표팀 감독 지금 물색하고 있다면서요. 예. 오늘 11시에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정혜성 위원장으로 어제 바뀌었죠. 예. 위원들도 모두 이제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가 오늘 11시에 회의를 했고 1차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라든지 뭐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가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아마 감독들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면 몇 번의 회의를 더 거쳐서 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누가 좀 있습니까? 뭐 이건 그야말로 물망입니다. 네네. 뭐 지금 딱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들을 종합해 보면 홍명보 울산 감독 그리고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최용수 전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김판곤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지금의 흐름과 분위기는 약간 국내 지도자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약금이 일단 너무 크죠. 그 돈을 지불하게 되면 또 여력도 없는 데다가 지금 당장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국내 쪽 감독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 선임하기엔 시간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영국 EPL 전 감독이었던 엘비언 감독, 지금 우리 대표팀 감독직에 좀 관심 보인다던데요? 그 이제 엘비언을 이끌었던 스티브 루스 감독인데요. 스티브 루스 감독이 이제 그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기사가. 우리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다가 아니라 이제 스티브 루스 감독이 우리에게 관심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뛰어난 감독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옛날 분이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의 사실상 감독에서 은퇴한 느낌이 있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독 선임 절차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이번에 선임됐잖아요. 정혜성 전 선수였잖아요.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 아래서 코치 생활했던 게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지금 인터뷰 하는 장면 나오는 것 같은데 감독 선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준비 없이 약간 탑다운으로 내려누른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세계적 축구의 흐름은 어떤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진 다음에 그거에 걸맞는 감독을 하는 논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급하다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빠르면 다음 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충분한 논의가 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분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은 조금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왜냐하면 같은데. 이제 아마 빠르게 가려고 하는 것은 한 달 뒤에 다음 달에 태국과의 월드컵 지역 예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태국과의 경기 물론 태국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시 체제로 가면서 좀 더 길게 보면서 왜냐하면 감독 한 명 또 잘못 뽑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번에 잘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서 과정을 잘 밟았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빨리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천천히 가도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신중하게 볼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도 봤지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어쨌든 우리는 16강 이상 토너먼트를 바라고 있는 팀이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겠죠. 국제적인 감각, 전술적인 감각, 트렌드를 되게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감독이 전술적으로 3-5-2, 4-4-2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수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 때도 느껴지지만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독이고 아우르고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 사람의 마음의 동기부여라든지 끌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 전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냐 해외냐 전 이거 국정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능력 있으면 뽑자. 신중하게. 네. 아시안컵
대회 때 우리 국민들 밤새도록 응원을 했었던 그런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강팀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눈비 전망은 기상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눈으로 바뀐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에는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이 비에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미 경기 북부와 서울 북부 일부 지역에는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중부 곳곳에 한방눈이 내려서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원과 경기 북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 산간에는 40cm에 달하는 눈이 쌓인 가운데 내일까지 5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도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점차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와 충청에 최고 8cm, 그 밖에 서울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륙의 눈과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눈비가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2도, 대구 3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해서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 5도, 광주 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쪽의 눈은 모레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권 아침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무겁고 습한 눈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태권도 사범 유모 씨를 체포했고 곧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 시드니 북서부 한 주택에서 한인 남성 39살 조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4km 떨어진 태권도장에서 큰 상처를 입은 한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3명은 조 씨 부부와 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7살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사범 유모 씨가 같은 날 새벽 몸통과 팔을 흉기에 찔린 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 일가족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된 겁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49살 사범 유 씨를 이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일 오후 태권도장에서 이들 모자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여성의 차를 타고 조 씨 집으로 가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목한 일가족이 충격적인 참사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에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한 이후 3주 만에 신청 규모가 3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지난 16일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건수는 13,458건, 규모는 3조 3,92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환대출 신청이 2조 4,685억 원으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포인트 낮고 시중 전세대출보다는 2.03%포인트 낮아서 이자 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21.80으로 지난해 12월보다 0.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8% 오른 151.2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운데 감귤이 48.8% 급등했고 사과도 7.5%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IS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산업 업황은 지난달보다 1% 떨어진 6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0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2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쁩니다. 1962년 1월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특례법이 제정되고 일주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을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000년 빈곤의 역사를 싣고 민족 수건의 부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염원이 울산의 랜드마크인 울산 공업센터 건립기념탑, 우리는 보통 울산에 오면은 택시를 타면 공업탑으로 갑시다 이러시죠. 이 바로 공업탑에 그 아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또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울산에서 태동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선두 주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처럼 반세기 동안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 제한 구역과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산업 집적법을 개정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풀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여가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모여드는 미래 산업단지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로 불리우는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 집중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곳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또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UAE와 또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이런 수직 농업과 스마트팜을 하는 우리 기업인 청년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직 농업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그리고 투자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은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입니다. 고부와 같이 농업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습니다. 산단, 택지, 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울산도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 울산이 국가대표 산업 허브로서 확실하게 재도약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을 이끄는 지름길이고 저와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샤인 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샤인 프로젝트, 구조가 넘는 샤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인 건설 인력의 창출이 16,000명이 되고 전후방 연관 효과를 따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산업 기반과 교육 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울산시장님과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울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가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며 기업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거나 주도적인 가담자에 대해 수사와 기소, 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처분 방침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방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국민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적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확보하면서도 처벌이 두려워서 방어적, 소극적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하는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1998년 이후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입니다. 의사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하였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필수 의료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항암 치료나 응급 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사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 수사 방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의 집단 행동과 관련된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은 법무부 장관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째, 불법 집단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 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 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 변호사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정부가 법무부와 행안부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 행동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 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행안부, 법무부, 대검, 경찰청 행정적인 사법적인 조치 논의하겠다면서 의료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를 활용해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 협력 수사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집단행동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고요.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으로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사정을 반영해서 처분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환자가 되겠죠. 국민 피해가 발생할 상황 시에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맹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 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온 겁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 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 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본사모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심야 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시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무리한 필수 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 동행카드를 5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19살에서 34살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출시한 기후동행 카드는 지금까지 43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구매자 절반 정도가 20, 30대로 청년층 수요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989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가 대상입니다.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62,000원, 65,000원인 일반권보다 12%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있는 청년들이 월 교통비 부담 없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7,000원 할인된 가격인 55,000원,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58,000원의 가격으로 실물 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쓰고 있는 카드를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카드는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 사후 환급 방식으로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오는 26일 첫 차부터 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실물 카드를 돌려가며 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시내에 있는 문화, 체육시설 이용 같은 부가 혜택도 기후동행 카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정시모집 합격자 5명 가운데 1명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2024학년도 자연계 모집 인원 769명 가운데 21.3%에 이르는 164명이 최종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에 중복 합격한 인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미등록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롯데그룹이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2년 동안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2년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차량을 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 상반기 늘봄 학교를 38곳에서 150곳까지 늘리기 위해 수시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또 늘봄 학교 참여자에게는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외에도 1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식과 손석구가 주연한 범죄 스릴러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살인자 이응난감이 이번 달 12일에서 18일 사이 시청수 550만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이준석 대표님 측과도 대화를 전혀. 예. 빅텐트를 같이 할지 말지까지도 검토를 해보십니까? 그거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한번 해봐요. 소주 한 잔 해.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분쟁이 갈릴 것 같은데요. 국가도 리스트에 들어간 그런 현역 확보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입니다. 민주당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 대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응과 함께 또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눠갈 생각이고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잘한 사실관계들 제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지만은 제가 굳이 대응하지 않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표결로 독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다소 의아해서 뭐 그런 부분은 보도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몇 분 정도 혹시? 아니 그거는 뭐 이낙연 대표 중심당 뭐 혹시? 아니 전혀. 추가로 합류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위 10% 통보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와도 소통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어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지 저도 확실히 쓰지 않았고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 영동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경기 북부,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잠시 뒤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지만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3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오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으로도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5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대전도 5도, 광주와 창원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륙의 눈과 비는 내일 오전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눈은 모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